안녕하세요. 저 익숙한 얼굴이 사실 저희 뭐 면담 때도 봤고 대다수긴 한데요. 뭐 사실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까 정식으로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기 6기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뭐 세션도 세션이고 나머지 행사 기획도 같이 진행을 해서 여러분 뭐 저희 나름대로의 학회지만 나름의 좀 서로 네트워킹 강화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6기 운영진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떠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형식상 이제 위에 특강이라고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어떠한 뭔가 강의 형태의 특강이라기보다는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스 세미나 진행을 하기 앞서서 또 뭐 세션이 전반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는 다음 주부터 이런 식으로 세션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오면 되겠구나 라는 일종의 감을 잡아가는 워밍업 차원에서 오늘 조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름방학 전까지 가장 코드 리뷰랑 더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문 리뷰예요. 근데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는 뭐 딥러닝 논문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경험이 아예 없으시더라도 전혀 무방하고요. 그런데 경험을 뭐 다들 해보셔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보니까 되게 논문 읽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논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 얄팍한 경험과 더불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엘모라는 저희 2주차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 발제를 일단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내용적인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내용적인 디테일은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보통은 이제 사실 자유 형식의 발제가 이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뭐 이런 논문 제목이라든지 저자 그리고 발제자 그리고 발제 일시 뭐 이런 식으로 틀이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웬만하면 이 틀을 좀 지켜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나왔던 출처 학회나 연도들을 보면은 때로는 전반적인 딥러닝 큰 줄기에서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쓰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대부분의 논문이 초기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기존에 이런 나왔던 배경들이나 사전 지식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뭐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원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뭐 그거에 대한 데이터셋을 적용했을 때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내부 컨텐츠를 구성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의 자유 형식으로 발제를 해주시면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논문의 이 틀을 따라가는 게 대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발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거의 이 틀 안에서 조금씩만 재구성해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 발제 준비하는데 내용 부분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드 인베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전 지식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어를 이런 컴퓨터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사실 컴퓨터는 0, 1만 사용하는 기계고 기계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 모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벡터 형태로 이런 자연어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만큼 사전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그 위치한 단어가 있는 데만 인덱스를 표기해서 이런 식으로 원한 인코딩을 방식으로 위처럼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워드 인베딩은 아래의 방식처럼 등장하는 단어의 개수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차원을 지정해서 벡터로 이런 식으로 실수 표기로 모든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워드를 표현하는 것이 과정 왜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각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긴 할 건데 당연히 그거에 대한 과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뭐 이런 어투백이나 글로브 같은 다양한 인베딩 방법론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개념 같은 부분들은 원래 별제에서는 조금 사전 지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저는 오늘 형식상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존 워드 인베딩 방법론의 한계는 위에 예시 문장에서도 아실 수가 있어요. 위에 She's wearing a dress like mine 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서의 like는 뭔가 드레스가 내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전치사 의미로 쓰이지만 아래 문장 같은 경우에는 do you like니까 동사로서 진짜 저희가 좋다, 내가 새 집이 좋다 이런 식으로 사실 형식상은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 구조나 다이어에 따른 의미의 변형이 있어도 무조건 이게 형태만 같으면 고정된 벡터로 이 단어를 동일하게 표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제 지식으로 기존에 나왔던 이런 컨텍스트에 이제 종속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논문에서는 related work라는 부분에 되게 축약해서 나타내져요. 근데 이 부분을 간혹 처음에 읽으시는 분들이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중에 논문을 읽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 나오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커리큘럼상에 이후에 위치하는 그런 논문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미 알고 있던 전제 하에 그런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반복적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뭐 1, 2주차 때 논문을 읽을 때는 이런 릴레이티드 워크에도 되게 중요한 사전 지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략하지 않고 최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명을 드릴 엘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맥에 의존되지 않고 그런 뭔가 고정적인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가 아니라 문장 단위의 처리를 수행하고 이런 어떤 양방의 LSTM이라는 RNN 구조의 모델을 통해서 각 위치 이런 단어 인베딩이 문맥을 부여해주면은 뭔가 다이어를 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등장 배경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 엘모의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크게 엘모는 이렇게 인베딩을 생성하는 이 프리트레인드된 부분과 그 인베딩을 이렇게 뭐 가중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인베딩을 그 LSTM에 인베딩을 넣어주기 위해서 초기 인베딩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초기 인베딩에는 이런 캐릭터 베이스드 CNN 이제 글자 단위의 어떤 필터를 씌워서 CNN을 수행하는 이런 캐릭터 베이스드 CNN이 쓰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원래는 저 왼쪽에 예시를 보시면 well이라는 단어를 사실 원래는 단어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well이라는 단어를 WELL 이런 식으로 캐릭터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well이 저희가 처음에 사전을 구성해서 그 사전에 사실 well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well은 그냥 모르는 unknown 토큰으로 처리가 되고 사실 well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숫자로 효과적으로 표현을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 단위로 쪼개게 되면 사실 알파벳 단위의 이런 캐릭터는 각각 다 모든 각각의 인베딩을 갖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버트나 뭐 읽으실 논문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유사하게 모든 단어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일종의 어근 전미사라고 하죠. 그런 앞쪽에 WE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가 맑은 맑다 할 때 그런 이런 어근 같은 경우도 효과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드 LM처럼 이런 식으로 그 엘모는 이제 양방향 랭귀지 모델의 특성을 띠는데요. 이런 식으로 LSTM을 두 레이어를 여러 층으로 이제 이어 붙여가지고 이제 forward LM이랑 그다음에 backward LM 이런 식의 구조를 갖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만 일단 대충 이제 틀만 알려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어차피 2주차 때 읽을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LSTM을 구성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사실 거의 뭐 대부분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를 갖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트레인을 시켜야겠구나라는 이런 걸 보통 함수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논문 발제 시에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단적인 예로 보면은 사실 논문에서는 이렇게 딱 목적 함수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써야겠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깊게 보지 않으면은 사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목적 함수가 이런 앞에서 뒤에 토큰을 예측하는 이런 목적 함수와 뒤에서 앞을 예측하는 목적 함수의 결합 형태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오브젝티브 이런 펑션을 쓰게 되면은 사실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그리 낮지 않아도 하나가 매우 높으면 이게 전체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반비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도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제가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 되게 새롭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논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내용도 사실 생각해보면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논문 안에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논문을 읽을 때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성장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모 인베딩은 뭐 이런 EL 플러스 1개의 랭귀지 모델에서 나오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떠한 뭐 목적 하에서 이런 하나의 벡터를 압축하는 과정이고 이제 쭉쭉 좀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엘모의 뭐 이런 동작 과정들을 좀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엘모를 활용해서 어떤 태스크에 뭐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뭐 이런 평가 페이지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이 사실 이것만 보고 사실 저희도 운영진들도 사실 처음에는 뭐 다 이렇게 읽지만 이제 종종 보면은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평가표를 읽을 때 그 평가의 부분만 보고 발췌해서 이제 리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 이외에도 평가하는 그 평가와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들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되게 곳곳에 좀 중요한 지점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충분히 반영해서 처음에는 끝까지 다 읽고 그 부분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발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온전하게 논문을 다 읽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엘모를 사용했을 때 이런 6개의 이런 태스크들에서 뭐 동시에 소타를 달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아키텍처를 썼는데 왜 이 6개의 태스크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지? 라는 거를 알려주는 부분이 이 분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에폭이나 이런 거 학습 설정을 어떻게 변경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성능 변화가 있다더라 이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형식 그리고 뭐 결론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뭐 엘모가 다이아 문제와 고정 인베딩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문법과 맥락에 모두 기반한 인베딩이다. 그리고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3개를 뽑았는데 저희가 논문 리뷰를 진행할 때 각각 뭐 발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한 분만 발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개인적인 블로그나 이런 걸 리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한번 리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시 보면 되게 새로운 지점들을 발견할 때가 많고 각각의 모델의 좀 활용도를 좀 완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뭐 여기 PPT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논문 그 리뷰 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최대한 각각의 모델의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좀 요약을 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봐도 좀 한 번에 꺼내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되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논문 리뷰 그 3줄 요약 아까 과제 대체 과제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도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혼자 개인이 다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없고 좀 웬만하면 레퍼런스를 다 참고를 해서 하실 거든요. 그 부분은 꼭 저희가 유튜브에 발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 다 레퍼런스에 조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하고 제가 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웬만하면 레퍼런스를 참고를 안 하고 저는 GPT랑 개인적으로 많이 싸우면서 논문을 읽는 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논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분들도 그런 GPT와 싸우는 과정 안에서 되게 많이 뭔가 정보를 얻고 제 개인적인 체화가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정리하는 것도 실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자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기술 블로그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진짜 처음에 논문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영상 한두 개만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막상 정리해서 남한테 말하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되게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서 적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최대한 예쁘게 하면은 그만큼 내가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바탕으로 내 실력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되도록 안 걸고 충분히 온전히 논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여러분 GPT랑 대화를 많이 할수록 더 개인적인 성취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문 리그 발제할 때 사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최대한 질문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뭐 모든 걸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운영진이랑 같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질문을 최대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망설이지 않고 더 열심히 GPT와 싸우겠습니다. 모두 베이스 세션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미안하거든요. 일단 처음이라 저희도 이제 아직 낯설어서 이 화면 전차면이 잘 안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표준의 의원진 오셔서 리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여러분 반갑고요.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리자면 1년 동안 이제 자기 회계 담당으로 회계 담당인 운영진이자 코드리뷰 특강을 맡은 구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회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저희가 가상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왜 가상 환경을 세팅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코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드린 다음에 발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가상 환경이 뭐냐? 이 프로젝트별로 패키지를 따로 관리하는 개념을 이제 가상 환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왜 해야 하냐면 이 패키지 버전별로 호환성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패키지 버전이 다르면 프로젝트끼리 충돌을 할 수가 있어서 호환성 문제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뭐 요런 프로젝트 1이 있다고 할 때 이 친구는 엑셀 패키지 버전 1 그리고 웹 패키지 1.5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공용 파이썬에 이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2에서 이 친구는 이제 이미지 패키지 버전 2, 웹 패키지 1.8이 필요해서 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 공용 파이썬에 인스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웹 패키지 1.5가 필요한 이 프로젝트 1에서 호환성이 맞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꼭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프로젝트별로 따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프로젝트 이 패키지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환경을 세팅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벤브 여러분들이 VS 코드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벤브라는 단어를 그래도 한 번쯤은 마주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이 파이썬 가상 환경 라이브러리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 관리자에는 요 PIP 그리고 콘다가 있는데 PIP는 파이썬에 한정된 패키지 관리자이고 콘다는 다른 언어 뭐 C나 자바 같은 다른 언어를 포함한 모든 패키지의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딩할 때 뭐 PIP 인스톨 토치나 아니면 PIP 인스톨 판다스 SPD 이런 거 자주 쓰시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패키지를 다운받을 때 쓰는 관리자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가상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뒤에 정리 부분에 제가 유튜브 링크 달아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임포트 그라니오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임포트해서 실행을 하고 싶은데 이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밑줄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어서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에 요건 참고로 VS 코드 화면이고요. 이 터미널에 python -m bemb myemb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새로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은 모듈 네임을 뜻하고요. 그래서 bemb라는 모듈을 만들 건데 그거 이름을 myemb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왼쪽에 지금 myemb라는 가상 환경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만든 가상 환경을 활성화해줘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 명령어로는 imv script activate 그래서 활성화하겠다라는 명령어로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폴더 안에 activate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면 여기 초록색 괄호로 myMV라고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활성화했으니까 여기 가상 환경으로 이 파이썬을 들여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는 요 밑에 지금 화살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부분에 여기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요 검색창에다가 그 컨트롤 시프트 P 단축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상 환경을 조정할 수가 있는 이러한 칸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방금 생성한 YMV 가상 환경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스톨하려고 했던 그라디오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설치했으니까 좀 유용한 몇 가지 명령어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 pip freeze라는 명령어로 현재 내 가상 환경에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쭈루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 확인할 수가 있고 나중에 뭐 가상 환경이 바뀌든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컴퓨터에도 똑같은 이제 패키지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pip freeze 화살표 requirement.txt라고 텍스트화로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텍스트 파일만 가지고도 모든 원하는 패키지들을 다 한 번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했다가 한 번에 설치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유용한 명령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 봤으니까 이제 deactivate라는 그 명령어로 다시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요 rmdir 가상 환경 이름 명령어로 가상 환경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면은 제거가 됐죠. requirement만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고 또 활성화하고 또 뭐 패키지 설치하고 또 저장한 다음에 비활성화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놨고 나중에 여기 유튜브 링크 참고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리뷰 저희가 매주 있는 코드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해오면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예시로 지금 제가 운영진 스터디 때 그 코드 리뷰를 했던 VG16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 가이드라인으로 드리는 거는 이제 main.py, inference.py, 데이터셋, 그리고 기타 파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main.py에는 모델 구조, 그리고 학습 함수,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이터 로더 함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다르게 해오셔도 약간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면담 때도 그 IPIMB를 주로 쓰냐, PY를 주로 쓰냐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PIMB보다 PY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요만큼 사실 더 많은데 제일 핵심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코드 모듈화가 가능해 협업에 유리합니다. 사실 저희같이 AI를 공부하고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백엔드 서버에서 저희가 만든 모델을 태워서 요거를 인퍼런스단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때 태울 때 이 main.py 하나만 가지고 그 보내기 때문에 요 함수들을 코드들을 전부 다 그 내용을 응축하고 있는 모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화가 가능해서
이러한 협업이 유리하고 PY 파일은 저장될 때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지만 IPM 파일은 JSON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보기가 불편하죠. 거기에다가 코드 실행 결과, 뭐 이미지면 이미지, 그래프, 뭐 테이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저장할 때 좀 충돌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IPM 파일은 셀 단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 거 먼저 아래 거 먼저 돌리고 위에 거를 돌리거나 뭐 위에 거 돌렸다가 저 아래 거 돌리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재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로 PY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개발이나 운영 하면은 PY 파일이 유리하고 뭐 실험하거나 EDA 하거나 이럴 때는 IPM 파일도 유용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코드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일단 왼쪽은 이 VGG16의 모델 구조입니다. 딱 봐도 여기 뭐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지금 블럭들이 있는데 이 블럭들을 원래는 딱 이 이미지만 보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원칙이나 사실 처음 모델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 거기 때문에 그 코드 구현된 그런 되게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 구현된 걸 보고 한 줄 한 줄씩 따라치면서 이 코드는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콤보 블록이 두 개, 그리고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콤보 블록이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지금 결합을 해놓은 상태고 이후에 뭐 리니어 단의 이제 구현을 여기서 리니어 단의 구현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과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습 함수는 이제 여기 순전파랑 역전파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 모델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로스 저장도 필요하고 모델을 학습시켰으니까 저장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로더.py는 선택적이지만 데이터 전처리 부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가 맞지 않으면 리사이즈 할 수도 있고 뭐 정교화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통해서 전처리하거나 그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그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습단에서 잘 가져가기 위해서 로더까지 정의를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로더.py 작성해 주시면 되고 main.py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모델 그리고 학습 함수 데이터 로더.py 이거까지 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불러와서 모델 학습시키고 저장한 다음에 평가하는 부분까지 뭐 평가까지는 넣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그냥 main.py에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in.py만 있어도 모든 코드가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nference.py입니다. 추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모델을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을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 모델을 이제 불러와서 이미지 전처리한 다음에 뭐 추론 및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점수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분류 클래스면은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네, 다음은 기타 파일인데 요거는 제가 실험할 때 주로 IPRB 파일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진행했던 모델인데 이 뭐 강가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잘 안 됐죠.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모델이 얘가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practice.iprb 파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거 만들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뭐 main.py, inference.py, 데이터셋 그리고 기타 파일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main.py는 모델 구조랑 학습 함수랑 데이터 로더.py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경험하시면서 차차 배워 나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네.
일단 코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5년 자이의 부학회장을 맡은 최민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은 거는 이제 깃에 대한 특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된 이 깃에 대한 발표는 깃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지금 깃과 깃허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깃이 처음이다, 깃을 사용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한 번쯤은 저희 수업 중에서도 그래도 AI 개발 프로젝트 이런 수업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깃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할 텐데, 깃은 간단하게 말하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깃을 가지고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할 때 어떤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밑에 각각의 개발자가 브랜치에서 개발한 뒤 본 프로그램에 머지하는 방식을 통한 병렬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써놨는데,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되고요. 이 깃이라는 어쨌든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 웹 호스팅 서비스가 이 깃허브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깃을 알기 전에 깃에서 어떤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깃에서 사용하는 로컬과 원격이라는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로컬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어떤 깃허브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담아서 작업할 그 공간을 로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서버도 로컬이 될 수 있고, 혹은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가 로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있는 게 원격이라는 것이고요. 원격이 이제 깃허브에 있는 우리가 봤던 다양한 어떤 폴더 혹은 파일들이 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라는 것은 제가 어떤 또 다른 작업 공간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머지도 브랜치 설명을 하면서 이따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파지토리라는 것은 번역한 대로 저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저장소는 그냥 파일을 저장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깃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깃허브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해두는 저장소를 깃 레파지토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깃허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해 주셨던 VGG16 이런 내가 코드를 보고 싶다, 이런 걸 보고 싶다 했을 때 VGG16을 검색하면 나오는 다양한 폴더들이 레파지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자이 계정에 들어가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이에 들어갔을 때 6기 운영진 스터디, 5기 어드브 세션 이런 각각의 폴더들이 레파지토리, 깃허브에 있는 원격 레파지토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레파지토리를 그냥 사용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떤 각 파일들의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 업데이트 사항과 변경 사항을 이제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깃허브입니다. 네, 그럼 이 레파지토리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격에 있었던 그 레파지토리를 내 로컬, 내 컴퓨터 혹은 학과 서버가 되겠죠. 거기로 복사해 오는 작업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깃허브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여태까지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렇게 클론을 사용해서 내 로컬 컴퓨터로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폴더들을 복사해 옵니다. 이렇게 복사해 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 컴퓨터에 그 폴더가 그대로 생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내 컴퓨터와 있는 그 로컬 복사 공간, 원격에 있는 그 레파지토리를 이제 두 위치 간에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동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업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레파지토리를 복사를 해와야 합니다. 복사해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 제가 클론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다음 포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클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itHub 원격에 존재하는 레파지토리를 또 크게 내 레파지토리와 다른 사람들의 레파지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itHub에 들어가서 GitHub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면 내 프로필이 있을 거예요. 내 계정이 있고 프로필이 있고 그 밑에 내 레파지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레파지토리로 다른 사람의 레파지토리를 그대로 복사해오는, 찍어서 가져오는 것을 포크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원격과 로컬 간에 어떤 동기화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격에 진짜 아무 잘 모르는 어떤 유명한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변경사항을 한 다음에 이거 변경해줘 하고 그 사람의 레파지토리에 쏘면 이 사람은 그걸 변경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원본에 있는 그 레파지토리를 어떤 내 계정에 있는 레파지토리로 만들고 거기에 내가 변경사항을 저장하면서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크, 즉 4번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풀과 푸시가 어떤 작업사항을 보내고 받아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내가 4번 레파지토리에 이 레파지토리를 포크해 와서 그 포크한 레파지토리를 클론하는 과정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다음 아까 설명드린다 했던 기 브랜치인데요. 사실 이 브랜치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깃을 사용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병렬 처리를 활용한 어떤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주 커다란 기둥이 되는 브런치, 그러니까 기둥이 되는 작업 공간을 두고 각각 동그라미로 어떤 브랜치를 뺀 그림을 대충 그려봤어요. 조금 너무 간략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메인이 되는 작업 공간에 모두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어떤 브랜치에서 따로 작업하고 여기서 그 변경사항을 다시 원본에 있는 그 기둥에 합치는, 머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치를 다양한 주차를 나누는 데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메인이 일단 1번 시점이라고 보면 1번 시점에서 1주차 브랜치를 뺍니다. 이 브랜치는 저 시점, 첫 번째 시점과 동일한 코드 상태에서 똑같은 코드가 복사가 되지만 여기서 작업을 한다고 이 메인에 있는 코드가 변경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 변경사항을 메인에 적용하고 싶다 하면 머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시점에 메인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두 번째 주차에 작업사항을 또 만들고 싶다 하면 또 두 번째 브랜치를 파서 2주차 위크를 파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또 머지를 시키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한테 브랜치를 파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브랜치에서 작업을 해라 라고는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각 이제 팀의 운영진들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깃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로컬 영역과 원격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로컬 영역을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겠지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로컬 영역에 대해서 각각 진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디렉토리와 보이지 않는 가상 스테이징 영역, 그리고 진짜 로컬 저장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git add냐, git commit이냐, git push냐가 또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그거를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합니다. 이 작업 변경 사항을 내가 내 레파지토리에 추가할 거야 라고 git add를 해주고, 이 실제 로컬 저장소에 그 변경 사항을 보낼 거야 하고 git commit을 해준 다음에 실제 원격에 있는 GitHub에 있는 레파지토리로 git push를 하게 되면 그 원격 레파지토리에 내 변경 사항이 가고요. 반대로 원격 저장소에서 어떤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push가 아니라 pull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이제 내 변경 사항을 다른 사람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걸 풀하는 과정, 혹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어떤 레파지토리를 가져오는 과정을 git pull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쭉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밋이나 스테이터스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하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커밋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커밋이 뭐냐면 이제 내가 스테이징 영역에서 로컬을 가져오고 그 로컬을 푸시하기 전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들에는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런 타입 키워드들이 있고 내가 개발한 간략한 내용 이런 식의 규칙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커밋 메시지를 이렇게 쓰는데 이 커밋 메시지를 쓰는 게 공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실 저 커밋 메시지는 완벽하게 좋은 커밋 메시지는 아니지만 앞에 타입 키워드를 쓰고 인플러스 코드를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방금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이 명령어를 GUI 환경에서 조금 사용하기 쉽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이 다양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도 제가 길게 설명해도 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아서 네, 이 데스크탑이 나오기 전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네, 로컬과 그리고 이 GitHub에 있는 환경을 방금 이 주요 명령어 대신에 GUI로 할 수 있도록 네, 직접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버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봤을 때 뭐 git add 같은 경우에 저 체크 폴더를 사용하는 내가 이거를 GitHub에 변경 사항을 저장할 거야 하는 부분을 저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저기 서머리라고 써 있는 곳에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이런 변경 사항을 만들었어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git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부분이 삭제되고 이 부분이 추가됐어 하는 부분이 그냥 보이게 되고 제가 위에 git push, fetch, pull을 붙여놓은 것은 저기 하단의 버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pull이 떴지만 내가 변경할 사항을 올리면 push가 뜨고 내가 원격과 최신 상태를 맞추고 싶어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알려줘라고 하고 싶은 경우에 fetch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 6주차라는 커넥트 브랜치가 있는데 저 토글을 열어서 브랜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히스토리를 눌러서 사람들이 혹은 내가 커밋했던 로그들을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GitHub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원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git이라는 것이 노트북에 다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git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았을 때 생기는 어떤 프롬프트인 git-bash를 사용을 해서 어떤 초기 사용 정보 등록하고 클론하고 커밋 푸시하는 거 그리고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커밋 푸시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레퍼지토리, 제 GitHub 계정에 지금 로그인을 해서 GitHub에 들어온 상태이고요. 먼저 클로드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스포머 코드를 다른 데서 좀 참고를 해서 뭐 어떤 트랜스포머를 공부를 해본다거나 개발을 더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GitHub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레퍼지토리
그 중에서 저는 이 레퍼지토리에 있는 트랜스포머를 좀 참고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설명에서 좀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이 URL을 복사해서 먼저 gitbash를 사용을 해서 클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 gitbash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이 여기를 만들어놔서 여기에 말 그대로 git 잠시만요. URL을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URL을 복사해서 잠시만요. 시간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클로닝 트랜스포머에서 클론이 성공이 됐다고 뜨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이 됐을 경우에 제가 다시 저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 트랜스포머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그 레퍼지토리에 있었던 파일들이 제 로컬 저장소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냐 했을 때 이 git 파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GitHub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클론해온 그 코드를 이런 코드 툴을 사용해서 트랜스포머 코드를 변경을 할 수 있겠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모델 자체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gitbash를 사용해서 클론을 하고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은 많이 쓸 것 같으니까 클론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다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소개했던 이 레퍼지토리를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클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딱 세팅을 끝내면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에 클론 레퍼지토리 버튼을 누르고 URL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선택해주고 여기에 클론을 하게 되면 아까 gitbash를 사용할 때보다 사실 git데스크탑을 사용하면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많이 느린 반면 그래도 이제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화이트를 껐나요? 화이트는 VS 코드와 그냥 유사한 코드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삭제했는데 이거는 이제 GUI를 했더니 이렇게 코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정말 간단하게 헤드 수를 16개로 바꾸고 히드는 4096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지금 파일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 변경을 했다는 게 이 git 시스템에서 추적이 돼서 이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건 지금 다른 사람의 레퍼지토리라서 제가 커밋 메시지를 날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하지 말라고 뜨겠지만 커밋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푸시를 하도록 뜨는 게 있을 거고 이제 만약에 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여기서 풀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보다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한번 올려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스터디 때 여러분이 이 코드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난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 데스크탑을 사용하든 아니면 그냥 GitHub의 파일 자체를
과에서는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각 팀 운영진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따로 문의를 드리면 제가 부족하지만 더 찾아보고 혹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깃은 깃 실습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파일이 여러분한테 다 있나요? 이 PDF 파일이? 이 PDF 파일을 나눠드리도록 하면 이렇게 깃 데스크탑을 초기 설정하는 부분도 제가 뒤에 넣어놨어요. 이 부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만큼 넣어드리고 제 생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특강은 끝났고 이제 전달 이제부터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기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학회비는 따로 없어요. 그 대신 좀 원활한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선벌금제라는 걸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벌금 이제 금액이 이제 5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 이제 각 조가 이따 모이게 되면은 이제 총무 팀장이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총무 팀장이 이제 모임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다 각자 5만 원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베이스라인 금액을 좀 정해놨는데 발표를 만약 안 하시게 된다면 만 원, 최소 만 원. 그리고 과제를 좀 제출 안 한다, 5천 원. 그리고 지각을 한다, 3천 원. 이렇게 해서 벌금이 정해지고요. 이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라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게 모여서 더 높여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무팀장은 뭐 사다리 타거나 제비뽑기를 하든 뭐 자유롭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누적된 벌금 이제 세션 끝나면 각 팀별로 회식을 하셔도 되고 다시 페이백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터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하는 학회인데 이걸 다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팀장 위에도 스터디 보고서 팀장을 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조에서 스터디 보고서 팀장을 정해서 이렇게 사진 꼭 잊지 말고 찍어주시고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로 논문에 대해 이준혁하고가 세미나를 진행 이렇게 딱 한 줄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스터디 리포트 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터디 보고서는 있고, 저희가 세션 우수자도 베이스 세션에서 좀 정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ETC 발표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운영진 의견 150%, 이제 각 팀별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할 건데 그거 50% 반영해서 각 팀별로 세션 우수자를 한 명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금액이 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배달료 한 3만 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학회비 얼마 나온지 보고 금액은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하실 팀일 텐데 팀을 저희가 이렇게 배정했어요. 네. 이제 팀별로 이제 모여서 각자 이제 노션에 초대해드려서 이제 세미나 보고서 팀장, 총무팀장 이렇게 정하고 바로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부터 바로 스터디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표자를 바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보셨나요? 다 멘토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멘토만. 멘토 찾아가시면 돼요. 멘토 다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1주차 과제는 이제 코드는 VG16입니다. 그래서 VG16 아키텍처 구현해 오시고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석 처리해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인퍼런스 좀 중요하다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인퍼런스까지 도출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막 1회폭만 학습하시지 마시고 1회폭으로 3분도 안 걸리거든요. VG16은. 그래서 최소한 100에폭 정도는 좀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학습해오고 인퍼런스 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낮아도 상관없어요. 성능이 97%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로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1주차 논문은 말 그대로 들었다시피 어텐션, 인셉션, 시투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모여서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전체 카톡방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카톡을 운영 안 하고 아예 슬랙으로 운영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슬랙으로만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 대신 팅톡방은 있잖아요. 팅톡방은 좀 카톡이 좀 편할 것 같아서 팅톡방은 카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노션을 진행하니까 노션 매일 여기 QR코드 들어가서 적어주시고 기터브도 저희가 초대를 해드려야 돼서 이 구글폼 들어가셔서 다 이메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스터디 쪽 모이시고 이거 구글폼 먼저 작성해 주시고 각자 정할 거 정해서 회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